나한테나 종북 지랄하니까 그렇게 종북 세력을 몰린 사람 다 같이 모이자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면 전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종북 세력인지.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김정일이를 만나서 악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김정일이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김정일이랑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지랄해본 적도 없고, 김정일을 칭찬하는 자서전도 내본 적이 없고. 누가 종북이야? 누가 종북이야?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신고해봐봐. 뭘로 신고할 건데? 뭐 신고한다고 내가 겁낼 것 같아? 신고해봐. 나도 너 고소할게. 얘네들이 말이에요. 내가 김정일 개새끼? 야, 어이 덕후의 곱창 잘 들어. 나는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가서 청와대 박근혜한테 물어봐. 그 개새끼랑 둘이서 뭐 했냐고. 어디서 지금 김정일 개새끼 얘기가 나와. 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다 개새끼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개새끼랑 마주 앉아서 박근혜 뭐 했냐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방송에서 욕하면 안 돼. 앞으로 누구 개새끼라고 하라고 그러지 마. 자, 그래서 망치부인의 중대 발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부담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명백한 명예를 훼손하고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놈들과 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소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별풍선 제한 이제부터 없애겠습니다. 예, 이게 싸움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언론사하고 싸움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려는 변호사들도 없고, 변호사들을 부를 때도 되게,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길 때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별풍선 제한을 풉니다. 억지로 쏘지 마세요. 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쏘시는 걸 제가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망치부인아, 너 세월호에 대해서는 맨날 이름 붙여놓고 왜 천안함 얘기는 안 하냐? 후원 감사합니다. 천안함 얘기 한번 해볼까? 니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 나는 2010년 3월부터 천안함 얘기로 6개월 넘게 방송한 사람이야. 심지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천안함 덮자고 그랬을 때도 난 천안함 얘기했던 사람이야. 너네가 날 몰라서 그래. 자, 우리 자, 뭐 천안함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지금 천안함 얘기 하려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안함 5년 어뢰 피격 입증할 증거는 모두 뒤집혔다. 이 기사 보셨어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한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은 어뢰 피격당했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천안함이 어뢰 피격을 당했다라는 증거가 모두 뒤집혔대요. 이거 보셨어요?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기사 같이 볼게요. 오는 26일이면 천안함이 침몰한 지 5주기를 맞는다. 두동강난 선체 46명의 희생자를 만든 이 사건을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제기된 의문은 만 5년을 맞는데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해 검찰에 기소됐거나 신상철 씨 같은 경우죠. 징계를 받은 추적 60분, 이들이 여전히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고 있다. 최근엔 4년여 전 방송된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에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 전에 추적 60분한테 중징계를 내렸단 말이야. 경고라고. 그게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대. 법원은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제기한 여러 의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이나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에 다시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천안함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던 도올 김요곡, 그 다음에 박선원 전 브루킹스 연구소 특임연구원, 이정희 전 통일진보당 대표 등 역시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검찰 단계에서 이건 기소해봤자 저기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검찰 단계에서 다 무혐의 처분했어. 정부와 국방부 외에 사법부와 일부 수사기관 역시 북한의 이른바 일본 어뢰 천안함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의문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다.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다. 정부 발표 못 믿겠다고 할 수 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안함 사건은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건이 돼 있는가? 천안함이 정말 어뢰 폭발로 침몰했나? 예.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봅시다. 뭐 이 방송을 가지고 뭐 종북 세력이라고 지랄하고 싶으면 잘 들어. 그럼 대한민국 사법부도 종북 세력이고 검찰도 종북 세력이냐? 정부, 즉 민군합동조사단은 5년 전 발표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서 발사한 감응 어뢰, 즉 음향 추적 어뢰 CHT-02D의 수중 폭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합조단이 어뢰 피격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일본 어뢰로 알려진 어뢰 추진체였다. 이 어뢰는 지난 2010년 5월 20일 합조단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닷새 전에 민간 어선이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것으로 발표됐다. 바로 그 유명한 일본 어뢰, 파란색으로 1번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북한산이라고 외쳤던 거죠. 이 어뢰에 대한 의문은 유성 매직으로 쓰여진 1번 글씨, 즉 어뢰 추진체 디스크 후면에 나타나 있는 1번 글씨에서부터 나타났다. 군은 1번을 북한이 어뢰 제조 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성 매직의 성분은 솔벤트 블루 5로 국내에도 사용되고 있는 시료였다. 북한에서도 이런 매직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해 결국 군은 1번 글씨는 증거에서 배제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군에서 요 1번 글씨를 증거에서 배제한 거 알고 계셨어요? 나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 군에서 1번 글씨를 증거에서 배제했대.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파란색 1번 글씨 때문에 북한 어뢰라 그랬잖아. 이거 군대에서도 지들이 봐도 이건 증거의 가치가 없어가지고요. 군에서 증거에서 제외했대. 어이가 없네. 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또 이 글씨가 폭발로 발생하는 고온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과학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어뢰 폭발 시 팽창한 가스 버블이 순간적으로 1번 글씨가 적힌 어뢰 뒷부분까지 전달된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다.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진체 모터와 프로펠러 부위가 빠른 속도로 뒤로 물러날 뿐 아니라 바닷물이라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송태우 카이스트 교수는 어뢰 폭발 직후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폭발 0.05초 후엔 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130초 정도로 내려갔다가 1초 뒤면 28도까지 내려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색 1번이라고 쓰여진 이 어뢰 추진체가 홀딱 녹이 슬었어. 근데 녹슨 그 이유가 뭐냐면 페인트가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야. 그 페인트는 다 열로 녹아버렸는데 파란색 1번 매직은 안 지워졌다는? 북한산 매직의 위력? 이 밖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 연어급 잠수장은커녕 모선인 잠수함조차 우리 군이 전혀 탐지하지 못한 채 짐작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뢰 추진체의 모양이 또 달라. 어뢰 추진체의 모양이 달라. 어뢰에 붙은 하얀 분말가루인 흡착물질이 천안함 선체에 붙은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이며 폭발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합조단의 과학적 분석도 여전히 도마에 올라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합조단 분석과 달리 정기영 안동대 지구과학과 교수는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산물이라고 분석을 내놨다. 이는 해수에서 유래된 것으로 폭발로 이런 물질이 생성된다는 연구는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바닷물 때문에 생긴 찌꺼기인데 그거 가지고 이 폭발물이라고 우겼다는 거야, 정부가. 무엇보다 당시 합조단의 이근득 박사는 합조단이 흡착물질 폭발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밝혔다. 뭐요? 당시 합조단에 이근득이란 박사가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합조단이 이 흡착물질, 소위 그 뭐 하얀색 물질, 그게 폭발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이 파란색 1번하고 그 묻어있는 그 하얀색 물질 때문에 북한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폭발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네? 어? 이거 뭐야? 그럼 그 당시 국방부 보고서가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아니야. 1번 어뢰 진위 여부와 관련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천안함 사고 원인은 폭발에 의한 사고가 난 것이냐 여부였다. 합조단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석 결과는 수심 6 내지 9m 가스 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연 3m 위치에서 폭약량 TNT 200에서 300kg 규모로 한국의 분석관은 폭약량이 폭약량 TNT 250에서 360 규모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 TNT 200kg 이상의 폭약이 천안함 선저 아래 3 내지 6m 위치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뢰가 이렇게 폭발했는데도 어뢰 파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규모의 폭발로 인한 엄청난 충격파인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의문을 낳았다. 서재정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이승현 교수,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랑 같이 폭발량 250kg 규모의 외부 폭발이 있었다면 그 충격파는 천안함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최소 어마어마한데 압력이 가해져 선박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대. 배가 만신창이가 된다. 더구나 폭발량이 북한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와 TNT 250에서 360kg라고 작성한 합조단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당시 책임자였던 황을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법정에서 두 규모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알 길이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뭐? 잘 봐봐. 지금 그 당시에 이 합조단의 보고서 책임자가 말하기를 이 두 규모, 북한산 고성능 폭약 250kg하고 TNT 250에서 360kg의 규모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 길이 없었대. 그럼 뭔 얘기야 지금? 결국 고성능 폭약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문을 남긴 것이다. 이게 지금 법정 발언이야, 법정 발언. 또한 이 같은 폭약이 있었는데도 시신의 사인이나 생존자 부상 상태에 전혀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합조단은 희생자 40명 시신의 사인에 대해 검한 결과 6명은 실종 상태구나. 정황상 익사 추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신 검안을 했던 성기룡 전 이함대 의무대장은 현직 의사인데요. 지난해 11월 24일 천안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사인은 미상이었다며 최초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의 사인에 대해 두세 군데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작은 상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저 정도로는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TNT 250에서 360이 터졌으면 배가 박살이 나고 시신들이 전부 다 토막이 난다는 거야. 근데 한두 군데 긁혔다고. 한두 군데 긁혔다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익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생존자들의 부상 상태도 폭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막 파열이나 화상, 관통상, 파편상 등 심각한 외상이 없었다.
합조단은 시신과 생존자의 이런 상태를 버블 효과에 의한 현상과 일치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폭발력이 직접 전달된 특정 지점에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상태가 멀쩡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사고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면 목격자 또는 청취자가 있게 마련이다. 천안함 사고로 추정되는 순간의 유일한 목격자는 백령도 초병 박일석, 김승창 씨로 이들은 모두 사고 당일 밤 9시 23분경 초소근무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백색 성관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장소는 백령도 서북방 지역으로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 원점인 백령도 서방 2.5km와는 큰 차이가 있다. 엉뚱한 데서 백색 성관이 나왔다는 거야.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이들의 진술을 들어 수중 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초병은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이들 백령도 초병 외에 인접해 있는 남쪽 초소의 초병들의 경우 어떠한 진동이나 불빛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좌연 견시병이었던 황보 상준 씨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신상철 씨 재판에 출석해 사고 당시 몸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함이 언제 사고가 났는지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합조단은 지질자원연구 및 기상청의 지진파의 공중파 분석 결과 2010년 4월 26일 밤 9시 21분 57초로 확정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사고 당일 TOD 동영상에 천안함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희미하게 잡힌 시각이 21시 20분 47초부터 약 10초간이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시간을 밤 9시 21분 57초로 확정을 했는데 그 TOD 시각으로는 9시 20분 47초에 누워 있었대. 아, 그러면 천안함이 누워 있는데 그 1분 뒤에 폭발을 했구나. 어뢰 공격을 맞은 거구나. 아, 이것도 몰랐네. 예. 그래서 육안으로는 TOD상에서 천안함이 쓰러져 두 동각이 난 상태인지 분리되기 직전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다만 그는 TOD상의 시계가 실제 시각보다 1분 40초가량 늦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이 순간의 영상은 대략 사고 시각 21시 21분 57초보다 약 30초 이후에 천안함 상태인 것이 된다. 당시 TOD 초병은 재판에 출석해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고 말해 의문을 낳았다. TOD 시간이 1분 40초 느리다고 막 주장해 왔는데 손목시계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나 천안함이 그 직전에 어디서 어떤 상태로 항해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해경에 접수된 사고 시각이 당일 밤 9시 15분이었다는 점도 합조단 발표 사고 시각인 21분 57초가 정확한지 의문을 낳는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합참의 최초 상황 발생 시간을 9시 15분이라고 보고했다고 심승섭 당시 해작사 작전처장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또 고 차준석 하사의 여자친구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가 사고 6분 전인 9시 16분에 끊긴 점이나 같은 시각 비상인이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가 끊어진 고 김선명 병장 관련 의문도 정확한 사고 시각을 의심케 한다. 이정국 전 실종자 가족 협의회 대표는 법정에서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통화했다는 사실과 문자 메시지를 나누다 끊겼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가 매일매일 이 기사 읽어줄까? 매일매일 우리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 밝히라고 세월호와 천안함 진상조사를 하라고 내가 매일 방송해줄까? 그걸 원하면 나는 매일매일 할 수 있어. 매일매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이 천안함 진상규명 얘기할 수 있어. 나더러 망치 부인이 천안함에 대해서는 방송한 적 있냐고? 야, 나 2010년 3월 25일부터 천안함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방송하다가 건강을 잃은 사람이야. 어따 대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관심 있었냐는 얘기가 나와. 내가 얼마나 관심 있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방송해서 천안함 때문에. 그거 알아? 그놈의 세월호 천안함 지겨워요. 다른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문제야. 넌 우리 방송 볼 자격이 없어.
이 천안함이나 세월호, 후원 감사합니다. 천안함이나 이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어?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 하나 봅시다. 어머, 요즘에는 뭐 저기 사전으로 안 넘어가네? 예.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 사전이 없네, 사전이. 지식백과에서 찾으면 되겠다, 지식백과. 인혁당 사건. 자, 김기종 같은 년? 너 지금 네가 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 있지? 요 캡처해 주세요. 법정에서 보자.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 이거 지금 핵핵땡. 너 나한테 욕한 거 맞지? 네 말에 대해서 책임져라. 법정에서 보자.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 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걸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예.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예. 인혁당이란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64년과 74년 두 차례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인혁당 사건은 74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74년 사건이 언제냐 하면, 녹화 다시. 예. 자, 이 74년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74년이 어느 때냐 하면, 박정희가 이승만이, 우리 한국 현대사 간단하게, 이승만이 집권한 게 언제냐면 48년이야. 48년에 5월 10일에 단독 선거를 하고, 그리고 7월 17일에 국회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8월 15일에 대통령으로 뽑힌 거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 그래서 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19일까지 이승만이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종신토록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3번인가 바꿔. 헌법을 2번인가 3번을 바꾸면서 계속 대통령을 하려다가 1960년에 3월 15일에 그 선거가 있었어. 3월 15일 선거를 부정선거를 한 거야. 그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이 데모를 시작하고, 이게 그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그 고등학생이 죽어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눈에 최루탄의 직격탄을 맞고 죽는 거야. 그게 한 달 뒤에 시신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열받은 서울 지역의 고대생들, 서울대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월 19일에 저기 경무대, 당시에 이승만 때 청와대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그 효자동으로 밀려간 거야. 그래갖고 이승만 하야를 외쳐. 그래갖고 이승만이 군대를 동원을 해. 근데 거기 현장에 동원된 군대가 총뿌리를 국민이 아니라 경무대로 돌리면서 이승만 하야라고 그래.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 그날 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헬기 타고 그 인천으로 갔던가 해서 거기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 그래서 간신히 도망가갖고 목숨을 부지한 거야. 그게 1960년 4.19 사건이에요. 4.19 혁명이에요. 그럼 4.19 혁명이란 말은 뭐냐 하면, 4.19 혁명이란 말은 뭐냐? 혁명이란 말은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바꾸면 그게 혁명이야. 지도부를 바꾸면. 그런데 만약에 군부끼리 군부하고 정치 권력이 정권 다툼을 해서 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면 그걸 쿠데타라고 불러. 이게 세계사의 용어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어.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디립딱 까댄 거야. 무능한 민주정부, 뭐 정치적 혼란 어디까지 계속 두 신문이 까대니까 국민들도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 와중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번을 해요. 근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번은 우리나라 한국을 굉장히 발전시킨 게 맞아. 왜냐면 그 두 번 10년 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은 그 제조업 중심이었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돼. 문제는 그 뒤야. 그 뒤에 박정희가 10년 동안 펼친 건 뭐였냐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검은 정치 자금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중화학공업들을 막 갖고 들어오면서 이 박정희 때 후반기 70년대는 사실 경제 성장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나눠지기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내 기억에도 1960년대에는 정말 가난했어. 그러다가 물론 난 69년생이야. 근데 1970년생이 되면서 70년대가 되면서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가 나왔냐면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의 괴리. 그래서 막 농촌은 가난하고 도시는 잘 살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부자와 가난한 아이, 똑순이 애기 이런 게 1970년대 우리나라 상황이야. 그게 이제 이 박정희가 초기 10년은 잘했는데 70년대 10년은 70년대 9년 동안은 정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1972년부터 왜 박정희가 사고를 쳤냐 하면 10년 정치 잘했어. 그럼 물러나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물러나라 그랬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 독재를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정권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1972년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1972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랑 같이 저기를 만들어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해. 그래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1인 독재체제로 가는 거야. 그 전에는 독재체제는 아니었대. 나름대로 그 김일성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72년 이후에 김일성이 자기의 경쟁자들 다 죽이고 지 아들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야. 그게 72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야. 같은 시간 남한에서 박정희가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유신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긴급 조치라는 걸 발동할 수 있다. 국가의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을 정지시키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위반할 수 있는 조치권, 그게 긴급조치권이야.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괴물헌법, 유신헌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74년이에요. 1974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내니까 그 당시에 군사독재에 맞서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한 거야. 대학생들이 걸기를 한 거야. 그러자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가 뭐예요? 안기부의 전신, 국정원의 전신이야.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 중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5명에게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 앞부분은 이제 그 배경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은 이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도혜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의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인혁당 이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2005년 7월 심리를 제기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 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인은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박정희 시절에 죄 없는 지식인들 8명을 무고한 8명을 사형시킨 사건이 인혁당 사건이에요. 이게 박정희가 저지른 죄야. 그때 이것만 있었냐? 아니야. 74년 2월 달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 명이 사형당해. 무기징역을 살고 사형을 당해. 물론 그 피해자들은 엄청 고문당했죠. 그게 박정희식 정치였어. 실체도 없었던 인혁당 재건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사형 선고까지 했던 게, 그리고 집행까지 했던 게 박정희 시대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동백님 사건하고 또 달라요. 동백님 사건도 따로 있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따로 있고 동백님 사건 또 따로 있고. 박정희 때 간첩 사건으로 연루돼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박정희 시대에 정말 이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한 사건이었어.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이유가 뭐야? 아로라는 조직 때문이잖아. 그런데 아로라는 조직에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로라는 조직에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실체가 없는 아로를 가지고 민주주의 정당을 해산시켰어. 왜? 통합진보당이 뭐 대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통합진보당이 공산당 조직이라고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하려는 거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하려고 얘네들이 그 사건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지금 예정대로 착착 공안 통치로 가는 과정이야. 아무나 붙들어서 종북 세력이라고 고소고발을 일삼고 겁주고 명예훼손하는 기사를 쓰고 이럴 때는요. 이런 공안 통치, 공안몰이에 맞서는 방법은 단 하나야. 모든 종북몰이, 종북 그 광풍으로 피해를 보는 누명을 쓴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야. 증거를 대라. 너네 나한테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한 새끼들 잘 들어. 너네 법정에 내가 종북 빨갱이라는, 내가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었다 증거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다 죽는 줄 알아 이 새끼들아. 너희 다 고소할 거야 내가. 어따 대고 종북 빨갱이야. 나는 북한 관광도 안 간 사람이야. 너네 내가 북한 사람들이랑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 분명히 제기해. 그거 못 되면 너네 다 고소당할 줄 알아.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조금 이렇게 얘네들의 두 번째 작전은 나를 화나게 해서 죽이려는 건가? 핏줄 터져 죽이게 하려고? 좌우지간 나 어제 너무 무서웠어. 오들오들 떨리더라. 어우 무서워. 눈썹 문신 아니야. 많은 사람이 눈썹 문신인 줄 아는데 매일 그리는 거야. 겁나 무서워서 그린 문신이야. 아우 무서워. 오들오들 떨리네 그냥. 막 위축이 돼. 너무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아우 잠을 푹 잤어. 너무너무 겁나고 떨려가지고 잠을 그냥 오래 잤어. 꿀잠 잤어. 새벽에 꿈을 꾸는데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쳐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거대한 파도를 내가 싹 넘는, 그 거대한 파도를 무슨 서핑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안고 서핑을 하는 거야. 남편은 아닌데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나를 안고 서핑하는 그걸 타고 큰 파도를 쫙 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좋은 꿈이에요? 정말 그 파도를 넘는 싹 넘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 파도를 넘는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했어. 내가 그 꿈을 솔직히 얼마 전에도 시신을 봤어, 꿈속에. 얼마 전에도 내가 지난주에 꿈속에서 시체를 봤어. 꿈속에서 시체를 봤는데 그 꿈속에서 시체가 굉장히 그 더러운 화장실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더러운 화장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시신을 봤어, 내가. 근데 그 시체 꿈이 그게 아주 좋은 꿈이라며. 그 다음에 파도를 넘는 꿈. 그리고 이 더러운 화장실 꿈이 또 그렇게 좋은 꿈이래요. 더러운 화장실 꿈 꾸는 것도 되게 좋은 꿈이래. 자, 좌우지간 쟤네들이 태몽은, 야! 니네가 태몽이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애를 낳았으면 지금 우리 집에 애가 2타스야. 저 인간들 그냥 뻑하면 태몽이야. 나 근데 어떡하지? 나 아프리카에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프리카 요즘에 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나 역행 2위 했어. 오늘도 2위인가? 어떡하지? 괜히 막 종편에서 찔러가지고 나 역행 2위 했어. 오늘 떨어졌나? 보이는 라디오 역캠방으로 가면 어떡해. 일을 어떡하면 좋아. 2등이나 올라갔네. 아프리카 4대 여신 중에 그냥 2등 돼버렸어. 어떡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미인들을 보러 온 사람 참 많은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이거 성별을 남자로 바꿀까?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캠방이에요? 이게 남캠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아프리카에 미녀들이 많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가서 이 여자로 가서 순위를 쫙 봐라. 그러면 이제 미녀들이 나온다 이래갖고 이제 보는 거야. 초절정 미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미안해서. 왜 날 건드려. 미안하네.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나를 과로사시키거나 열터져 죽게 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면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중대 발표. 첫째, 별풍선 제한을 풀었다. 둘째, 나는 앞으로 소위 이적단체라는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날 예정이다. 그들은 왜 이적단체냐? 걔네가 진짜 종북이냐? 나는 만나볼 예정이야. 그래서 소위 누구니? 민주주의 국민행동? 나 여기 발족식도 갈 거야. 적극적으로 만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과로사 시키려는 놈들의 음모에 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그 한 3일 정도 쉬려고 그래. 근데 내가 20일 날, 내가 20일 날은, 19일 날, 19일 날, 가만히 있어 보자. 19일 날 2시에는 내가 그 일베 고소한 거, 그것 때문에 가서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고, 20일 날은 의정부 경찰서에 내가 또 고소한 사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내가 16일부터 18일까지는 지방에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차피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일주일은 어차피 방송을 못하는데, 방송을 못하는 대신 제가, 잘 쉴게요. 잘 쉬고, 그리고 내가 23일 날 돌아와서, 내가 원래 23일부터 뭐 시즌 9을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재미있는 거 중심으로 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즌 9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전투적인, 내가 이제 시즌 9에서는 좀 더 많이 사람들 만나고 놀고 이러려 했는데, 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23일부터 하는 방송은 보다 더 전투적인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지금 안 쉬면, 안 쉬고 방송하면 중간에 쓰러져서 몇 달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계속 해? 지금 쉬지 말고 내가 계속 하다가 딱 삔이 나가서 몇 달 쉬어? 몇 달 쓰러지거나 아니면 막 뇌졸중으로 쓰러지길 바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예. 자, 그러면 오늘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뽑는 인물들은, 예, 쉴게요. 다음 한 주간 딱 쉬고, 23일날, 새삥으로 돌아와가지고, 쌩쌩하게 돌아와서, 24일날, 내가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족식도 가고, 그리고 종북 숙주라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공동으로 연대하자고 좀 해보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냐? 예. 자, 이병호가 누구야? 국정원장이죠? 이병호 국정원장 두 아들이, 장남하고 차남, 이 두 아들이 해외에서 일을 한대. 홍콩하고 미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연봉이 1억 5천, 2억 3천이래. 3억 6천? 예. 몇억 원의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그 국정원장의 두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8년간 자기 아버지한테 걸어두고 썼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8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안 냈대. 8년 동안 안 낸 건강보험료가 1억 5천이래. 이야. 대단해. 그러니까 국정원장 후보지. 박근혜의 그 장관 후보의 특징은 그거잖아. 적십자 회비 안 내는 적십자 회장. 뭐 건강보험료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이왕구도 안 냈지. 이왕구 아들도 건강보험료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뽑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건강보험료는 니들 같은 서민이나 내는 거지. 박근혜 남자들은 원래 건강보험료 잘 안 내. 억대 연봉의 부자들인데 잘 안 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코 묻은 돈에도 악착같이 뜯어가면서 이 박근혜 남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우습게 알아. 야, 참 대단한 박근혜 정부야. 그래놓고 내가 그거 까면 또 막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지랄하지. 그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예. 자, 이게 왜 나쁜 범죄냐면요. 내가 늘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한 16만 원 정도를 내요. 그죠? 16만 원이, 지금 18만 원 정도 낸다는 것 같더라. 건강보험료를 18만 원을 내. 그러면 거의 월급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1년에 1,000억 원을 주식 배당금을 받는 이건희는 적어도 100억을 내야 되지 않냐? 1년에 1,000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는 재벌들은 적어도 100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재벌들은 그 건강보험료를 200만 원밖에 안 내. 재산이 10만 배가 많은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가 재벌은 예외야. 재벌들이나 이런 장관 자식들은 예외야. 그냥 안 내도 되나 봐?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이런 건강보험료는, 예, 이거 팩트예요. 예. 이건희 건강보험료 240만 원인가 30만 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예, 그거 기사 좀 찾아서 올려주세요. 처음 듣는 애들이 지금 멘붕이니까 그 기사 좀 올려줘.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대. 소득에는 상한선이 없는데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대.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무슨 짓거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억대로 연봉을 받으면서 국내의 건강보험료를 지네 아버지한테 얹혀놓고 지네 아버지한테 얹혀놓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건강보험료의 문제예요. 이 서민들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이름 올릴 데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소득이 몇억 원씩 되는 애들한테,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애들한테 건강보험료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서민들한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건강보험료가요, 옛날에는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 정도 냈어. 내 기억에 그 노무현 때는요 5%였어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이 건강보험료였어.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10%까지 올라간 거야. 2배 정도로 오른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건강보험 재원이 파탄났다는 거야.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이유는 뭐냐? 노인들이 병원을 쇼핑해서 그래.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속해서 약을 막 몇 달치씩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인간들, 세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면서 그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실제로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면서 그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런 부자 잡놈들 때문에. 예. 부자 잡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된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잖아. 그런데 그 절반이 국민 건강보험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똑바로 바로 잡아야죠. 그죠? 예. 이거는 범죄야, 범죄. 누구야? 김광진 의원? 예. 김광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있더만. 그거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요. 예. 간접세 이야기 내가 몇 번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부잣집 애들에게 왜 밥을 공짜로 주냐면서 무상급식비 삭제한 홍준표.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간담회라면서 한 끼에 28,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며? 애들한테 한 끼에 4,000원짜리 밥도 돈 없다고 안 주는 홍준표가 무슨 쓰잘데기 없는 간담회 하면서 한 끼에 28,000원짜리 밥 먹다가 걸렸더만. 응. 기가 막히죠? 예. 부잣집 애들에게 왜 공짜 밥을 주냐? 라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전철 타고 막 얘기하셔요. 그럼 왜 부잣집 어르신들은 공짜로 전철을 타시는지. 예? 부잣집 어른들은 왜 공짜로 전철 타세요? 또 우리나라의 부잣집 아이들은 공짜 밥을 먹지 않는다. 공짜 밥 안 먹어요. 우리나라의 부잣집 애들은요 공짜 밥 안 먹는다고. 왜?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주냐? 이건희 손자 사립학교 다녔어. 걔네 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야. 나머지 재벌들의 자식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 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공짜밥 먹이고 말고 없잖아. 부잣집 자식들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밥을 주냐는 거짓말이야.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서민들,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거 알죠? 우리 신문 봤잖아. 연봉 2천만 원대의 월급쟁이가 고소득자들보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은 거 나왔잖아. 연봉 2천만 원이면 이 사람은요 무상급식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연봉 2천에서 3천짜리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상급식의 대상이야? 아니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봉이 2, 3천 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 연봉 2, 3천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급식비 내라는 거야. 1년에
10대 기업에서 500조 원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안 내는 것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연봉 2, 3천 받는 사람들한테는 악착같이 세금 걷어갖고 세금 비율도 높잖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 걷어가면서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뭐 외제차가 8대가 있어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 낸대잖아. 어? 지금 대한민국에 급식비를 가볍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으냐고. 그러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면 된대. 그 가난한 애들의 기준이 뭔데? 어? 그것 좀 발표해봐봐. 가난한 애들의 기준이 뭔지 그것 좀 발표해봐봐. 기준 공개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공개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부자들은 서류를 참 잘 꾸며. 진짜 있는 집 자식들은 서류 잘 꾸며갖고 그거 알잖아. 200억 재산가 할아버지가 건강보험료 안 내. 자식한테 자기 이름 얹혀놔서 그런 식으로 자기는 소득이 없다라고 가라로 만들어내는 거야.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받아 먹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가난한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류를 잘 꾸미는 놈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서류 꾸밀 줄 모르는 또는 혹은 정말 몇천 원만 넘어가도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급식 지원을 못 받는 거야. 급식비는 원래 내는 거였어요. 급식비를 원래 내다가 이 급식비를 문제가 뭐였냐면 2002년 이후로 아이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 급식비가 왜 생겼는지 설명할게요. 급식비를 왜 안 내게 됐는지. 2002년부터 양극화가 돼,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제 막 심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담임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은 그냥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이명박이 되면서 그 지원이 끊긴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애들한테 이명박이 되면서부터 가난을 서류로 입증하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가난을 서류로 입증하는 게 8장인가의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 낸 거야. 그래가지고 급식비를 내야 되는 애들인데 급식비를 안 내고 밥을 먹었어. 그래서 급식비를 못 걷어가지고 학교마다 몇 천만 원씩 적자가 생긴 거야. 학교별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급식비 안 낸 애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면서 얘네가 급식을 먹으면 신고해라. 교실 같은 데 붙여놓거나 급식실에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몰래 애들이 배고프니까 몰래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먹다가 걸리면 걔를 그 급식실에 손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그런 모욕을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급식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급식비를 이제 가난을 증명하고 급식비를 안 내는 애들이 밥을 먹으면 공짜로 밥 먹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욕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야. 그래서 급식비를 모두 내지 말자. 급식비를 국가에서 내자. 대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 그게 무상급식이야. 의무급식이고. 예.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 얘기는 왜 나왔느냐? 왜 그러면 저들은 가난한 애들에게만 밥을 주자고 우기느냐? 그게 선택적 복지라는 거야. 근데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부자들한테 세금을 내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싫어서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선택복지야. 세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혜택을 조금만 주려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선택복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병원비나 교육비를 전부 다 공짜로 하자. 그게 보편적 복지론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을까요? 부자들이 세금 낼 돈이 넘친다고. 그냥 안 쓰고 쌓아놓은 돈, 해외에 성사고 지랄하는 돈,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돈, 그런 돈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돈들을 세금으로 걷어서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만든 거냐? 원래 연봉 7, 8천을 줘야 될 노동자한테 연봉 2, 3천만 주고 일을 시키고 절반을 꼬리 까고, 원래 중소기업 그 하청 업체들한테 2배로 줘야 될, 제값을 줘야 되는데 절반만 주고 반을 꼬리 까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놓은 게 재벌의 창고에 쌓인 거야. 수백조 원이. 그래놓고 지금 230억 돈이 없다고 경남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라는 거야.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지금 나한테 내가 내 말에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건 뭐예요? 얘기해봐봐. 부자는 돈을 왜 더 내야 됨?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자, 누진세라는 거 알아요? 누진세. 예. 누진세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비율을 많이 걷자는 거야. 자, 우리 누진세도 이게 사전에 나와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진세.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세금.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자,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쉬운 말로 빈부격차를 만드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 세계의 국가에서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세금이 누진세.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자라는 세금. 이해가 돼요? 이거 다 이렇게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이제 질문에 답이 됐나? 부자들이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자, 다음 질문. 뭐야? 부자들은 땅도 안 파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죠. 그렇죠. 부자들은 솔직히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재산을 은닉해가지고 물려주잖아. 그래서 그 물려받은 주식, 그 주식에 배당금 받아 처먹으면서 하루아침에 몇십조 원씩 벌잖아요. 그거는 일해서 번 돈이 아니야. 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재산 은닉해서 빼돌린 돈이지. 그러니 그건 불로소득이야. 그런 건 당연히 세금으로 환수돼야 되는 돈들이야. 오케이? 지금도 부자가 더 내지 않음? 설명했잖아. 다시 설명할까요? 원래 누진세율대로라면 건강보험료를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월급 200만원 받는 서민한테 10%를 거두면 부자의 소득에는 20%를 거둬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야. 그런데 부자에게는 0.0001%를 걷는 거라고. 지금 부자들이 더 많이 안 낸다고요.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10%를 내, 가난한 서민이. 그러면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누구도, 부자도 적어도 10% 이상은 내야 되잖아. 근데 적어도 10% 이상 안 내고 있다고. 그게 문제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 소보다 못한 놈이죠. 내가 소한테 이만큼 설명하면 소들이 영문으로 이제 그 논문을 쓸 거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나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10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한 거야.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비용을 뺀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요금이, 그래서 얼마 내고 있느냐? 25만 원을 내, 지금. 소득이 100만 원이라서 25만 원을 내는 거야, 내가.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뭐
10만 원 정도의 12만 원 국민연금을 내. 어? 자, 그런데 나의 재산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1억 5천 정도 돼. 집값이 내려가서. 나의 재산은 1억 5천이고 소득이 100만 원인데 나는 24만 원의 건강보험료와 12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 근데 이건희의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 세계 200대 부자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건희의 재산이 13조 원인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에 주식 배당금이 1,000억이야. 그러면 월소득으로 따졌을 때 나의 연봉이 이제 1,200이라면 내 연소득이 1,200이면 이건희는 1,000억이잖아. 그러면 1,200만 원하고 1,000억하고 비교해봐. 몇 배냐?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동그라미 4개 붙어야 돼. 10,000배가 소득이 많아.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이 1억 6천이고 이건희가 13조 원이면 더 늘었을 거야. 뭐 15조 원이면 그 몇 배냐? 1억에다가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5배, 10만 배야. 자산은 10만 배가 많고 소득은 10,000배가 많아. 그러면 나보다 건강보험료를 얼만큼 더 내야 돼? 얼만큼 더 내야 돼? 적어도 10,000배와 10만 배 사이 10,000배를 내든 적어도 10,000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건희는 나보다 10배 정도밖에 안 내. 이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원래 선진국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나한테 그만큼 걷어가면 이건희한테는 20%를 걷어야지 정상인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는 서민한테 걷는 비율보다도 적게 걷는다고.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망치부인이 열불 내면서 방송을 하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씹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 누진세를 안 걷냐? 딱 하나 걷어. 전기요금.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전기요금밖에 없어. 그런데 전기요금을 걷는 그 킬로와트 수가 뭐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평균보다 많이 쓰냐? 많이 안 쓴다고.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절반밖에 안 쓴다고 전기를. 그런데도 누진세 폭탄을 때리고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엔 누진세가 없냐? 있어. 있어도 고작 1.5배야. 우리는 몇 배야? 폭탄이잖아. 7배인가 돼. 서민들한테만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을 안기고 부자들에게 이 걷어야 되는 누진세는 안 걷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참 대단한 나라야. 11.7배. 11.7배래.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해서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일반 국민이 쓰는 전기는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전력의 13%밖에 안 쓴다고. 87%는 산업용으로 써. 그러면 산업용 전기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아껴 써? 아껴 쓰지 않아. 그러면서도 할인도 받아. 할인 받아서 써. 산업용 전기는 엄청 많이 쓰면서 할인 받아 쓰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절반으로 쓰면서 누진세 내고 쓰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 해 동안 재벌한테 전기요금만 몇 조 원 깎아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당연한 줄 알고 잘 몰랐잖아. 망치부인이 없으면 이거 몰랐던 얘기잖아. 신문에 나와도 맨 연예 기사, 맨 연예인 기사나 김성민이 히로뽕 했다. 얘는 심심하면 히로뽕이야. 하여간 뽕쟁이들은 뽕을 못 끊는 게 문제야. 또 뽕했다고 막 나고, 그러면서 막 아이돌을 성폭행했다. 둘 다 몰라. 모르는 아이돌을 성폭행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그룹이 했다고 안 내고 그냥 아이돌을 이렇게 내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이 누진세, 연예 기사로 도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기사를 안 보는 거야. 그 망치부인이 얼마나 믿겠어. 이 망치부인은 매일매일 꼭 봐야 될 기사를 찾아갖고 보여주고, 잊어버릴만 하면 재벌들이 다 빨아먹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조중동 거짓말한 거 조선일보 거짓말한 거 맨날 보여주고, 조선일보가 김일성 만세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 또 한번 그거 볼까? 보니까 이 조선일보가 나한테 시비를 건 이유가 그거야.
그 에이 그 기사가 사라졌네. 예, 여기 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자 호외. 정말?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죠. 예, 요거 한문 읽을 수 있나? 조선일보 호외 인민군 서울 입성. 저기 뭐예요?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 그래서 맨 밑에 가면, 맨 끝에 가면, 맨 오른쪽 왼쪽에 가면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예, 나머지 한문은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예, 요걸 갖다가 이제 미디어 오늘에 놨는데 이걸 또 망치부인 방송에서 했네.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내가 그 마음 이해를 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냥 이 호해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조선일보의 역사를 또 보여준 거 아니야. 방응모 사장이, 방일영이 이제 그 장학생을 키웠는데 걔네가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는 거. 방일영이 자기가 키운 애들이 공산당 가입했다고 그거 믿고 피난 안 갔다가 납북됐다는 거. 이 기사에 다 나와? 이 지네들이 쓴 기사에 다 나와. 요걸 갖다가 내가 또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주니까 이 열받은 거지. 속상할 만해. 참 이거 어떻게든지 이게 눈에 안 띄게 하고 싶었을 텐데 이걸 또 콕 집어서 읽어주니. 만약에 내가 이 박근혜 편이라면 나 때문에 막 환장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박근혜 편에서 나 같은 애가 적군에 있다면 약 올라 죽을 것 같아. 그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부자는 왜 돈을 많이 내야 함?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 사전을 딱 찾아갖고 누진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냥 한마디로 끝나잖아.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 그지? 미안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저께 조선일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언론사 4개 5개가 동시에 나한테 1대5로 들이대고 무서워. 겁나가지고 그냥 푹 잤어. 예. 조선일보 4주도 납북했죠. 예.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같이 보고 싶었던 내용 있습니까? 예. 오늘 망치부인이랑 같이 다루고 싶은 이야기, 꼭 망치부인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어요? 있으면 지금 올려주세요. 내가 음악 하나 틀을 테니까 그동안에 조선일보에게 띄웁니다. 싸이가 불렀어요. 새. 상습 시위자로 관리에 왔는데 그런데 그냥 들어가게 했다고? 이거 심각한 뉴스인데?
송치 예정을 이틀 앞둔 11일에도 김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법 관련 조사를 계속했다. 지난 6일 8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2011,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종이를 종북 좌빨로 몰기 위해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주장을 경찰이 했다며. 근데 그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어머, 종북 좌빨 어떡할 거야, 이제? 종북 좌빨 이거 어떡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지난 6일과 8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2011년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무슨 제2보안과장은 김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설치 시도를 실제로 했는지는 체증사진 등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김씨가 수사 대상이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 시도를 7차례 방북 전력,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함께 김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게 북한 방문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자주 갔다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렵고, 남북의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분향소 설치를 걸고 있는데 이 분향소 설치는 증거가 없는 거네. 김씨 쪽은 분향소 설치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변호인 황상현 변호사는 김씨가 2011년 12월 26일 서울시청의 정무 부시장을 면담하러 가던 길에 한 단체의 분향소 설치를 막던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 이후 어버이연합 쪽이 김씨를 종북주의자로 묘사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자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쪽 인사를 약식 기소했다. 4년 전에도 김씨를 변호했던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수사를 하던 경찰이 분향소를 설치하러 가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내가 왜 김정일에게 분향하느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분향소 설치를 주도했던 보안법 위반대로 처벌받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유나무개 씨는 김씨와 공모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김씨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로부터 리포트 대사 조찬 강연의 초청장을 받은 지난달 17일부터 사건 당일인 지난 5일까지 3차례 이상 통화한 30여 명에 대해 보안법 위반 전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대표인 우리마당에 2013년 이후 후원금을 낸 20여 명도 범행 관련성을 캐고 있다. 리포트 대사 경호에 소홀했던 비판을 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상습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김씨를 포함해 관리해왔다고 뒤늦게 밝혔다. 요 맨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야. 상습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고 이미 일본 외교관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냥 들여보냈다는 거야. 요거 누구 책임일까요? 예. 이거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예.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요거 누구 책임이야? 예. 경찰과 그다음에 민화협 홍사덕과 이게 골고루 거기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김기정한테 후원한 사람 명단 20명. 김기정한테 후원했던 명단 20명 중에는 여당 의원도 있대. 여당 인사. 그 기사는 왜 싹 사라졌을까? 왜냐하면 이 김기정이가 독도 문제도 떠들고 다녔잖아. 그 기사 좀 찾아봐봐. 노컷뉴스에 나왔었는데, 예. 이 독도 문제를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여당 인사 중에서도 이 후원한 사람이 있대. 그니까 종북 좌익이라고 내몰았던 김일성 분향소 설치 증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후원금을 낸 쪽에는 새누리당 쪽 인사도 있고, 거기다가 민화협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화협에서 저 미친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고, 경찰은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왔으면서 들어가는데 알지도 못했다? 근데 내가 물어만 봐도 너네 나한테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럴 거지. 물어만 봐도 지랄이야. 지들은 하루 종일 거짓말하면서 물어만 봐도 지랄이야. 근데 내가 쫄 줄 알아? 내일 또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에 나 쫄았어. 얼마나 겁나는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잠이 쏟아지더라고. 예. 아, 그리고 이런 뉴스. 지금 뭐 이제 이 리포트 피스프에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고 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이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노컷 뉴스 기사인데, 그 리포트 대사가 피습당한 뒤에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이 수사 결과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 경찰에다가 공조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을 자기네들이 거부했다 그랬어? 공조 수사는 거부했는데 회의실 하나 내드리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야. 수사는 같이 안 하고 보고만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참 쪽팔리는 상황이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이게 김기종을 미국이 얘가 테러범이다,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FBI가 안 오죠. 김기종 사건을 만약에 미국에서 정보적인 문제다,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문제이고 이건 테러 위협이다라고 봤으면 이땐 NSA가 오는 거야. NSA나 CIA가 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FBI가 왔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FBI는 연방경찰이야. 그래서 소위 살인사건이라든가 이 미국 전역에 얽힌 그런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범죄라고 보는 거지. 형사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FBI가 왔다는 건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형사범죄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테러범죄라든가 정보범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가서 자료실에서 혹시 봐야 될 거 있나? 정종욱이 누구야? 정종욱 흡수통일. 요거. 그 흡수통일 이야기 이거 한번 봅시다. 굉장히 이거는 지금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실수란 거. 이것 때문에 얘 잘리게 생겼던데? 아까 그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책임져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양념얼룩 걱정 마세요. 옷을 세탁기에 넣고 치즈와 함께 넣어주세요. 예. 사정당국 김기종 주미대사 습격 단독범행 잠정 결론. 저기 메시 뉴스예요? 예, 청와대나 통일준비위 모두 그러한 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정종욱 부위원장은 정확히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어제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강연 녹음 파일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흡수통일준비팀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체제 통일을 연구하는 팀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정 부위원장의 전체 강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흡수통일과 체제 통일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제 통일 앞에 비합의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강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제 통일이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전문가의 인터뷰도 또 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그러나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일 보루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보루전 가운데에는 평화적인 합의 통일도 있고, 또 동시에 비합의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체제 통일은 연구하는 저희들의 가운데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뿐 아니라 한국을 통일하면서 전국의 다른 부처에서 통일, 체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저희의 비양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체제 통일, 흡수 통일, 물론 저희가 그걸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처럼 그 흡수 통일을 하는 경우에 비용이
합의 통일보다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합의 통일을 통해 가지고 통일 비용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예, 이상 관련 부분을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자, 정정욱 부위원장은 체제 통일을 비합의적인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합수 통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체제 통일로서 일례로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하에서 이것을 최후의 통일 목표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체제에 흡수당하는 것, 이것이 흡수 통일이다. 발언한 거 맞지? 발언한 거 맞죠? 그런 뭐 흡수 통일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이제 발언한 거 맞죠? 예. 좌우지간 이제 뭐 이게 ROTC를 대상으로 한 ROTC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근데 이제 흡수 통일은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뭐고 합의 통일이라는 게 뭘까? 나도 합의 통일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뭐냐? 북한이 망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이 멸망하고 북한을 받아들이는 모든 돈을 우리가 내는 거야. 그게 흡수 통일이에요. 독일식으로. 독일의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그냥 서독 정권이 동독 위치를 그냥 다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비용을 동독이 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흡수 통일은 안 좋다. 그러면 합의 통일이라는 건 뭐냐? 소위 이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쟤네들을 그냥 다 모든 비용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뭘로? 그러니까 소위 일국가 이체제처럼 그러니까 너네 체제, 그러니까 체제 통일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 체제로 그쪽 체제를 갖고 오는 거, 그게 체제 통일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오면 뭐 우리 쪽으로 흡수하는 체제 통일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공동의, 그러니까 뭐 북한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그게 체제 통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 방안은 일국가 이체제 통일 방안. 그래서 남한은 남한의 체제, 북한은 북한 체제를 갖고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저기서 얘기하는 합의 통일이 아닐까. 합의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뭔지.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마 합의 통일이 일국가 이체제 통일 방식이 아닐까. 좀 더 연구해 봐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이제 김기종 사건에 대해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어저께 못 본 뉴스. 예. 자, 사정당국에서 김기종 그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미대사 습격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종북 세력 등 배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는 배후가 없다라고 사정당국에서 결론을 내리니까 그래놓고 이제 나를 걸고 넘어져서 음모론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구만. 내가 언제 음모론을 얘기했어? 내가 언제 되짚이 얘기했고, 내가 언제 미국과 정부가 미 대사를 습격했다 그랬어? 너희들 할 때 니들 말에 책임져. 니들 보도에 대해서 할 때 책임져야 될 거야. 자, 종북 세력은 없다라는 결론 내렸대요. 그러면서 자, 이 리퍼트 주미 대사에 대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주한 미 대사 습격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김기종 범행 배후가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오는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다량의 이적 표현물이 발견됨에 따라 단순히 이적물 소지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찬양이나 이적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미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는 김 씨가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국내 종북 세력이나 이적단체 등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시비야? 그럼 나한테는 종북 세력이라고 시비 거는 게 아니구나.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씨는 대단한 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위인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이적단체나 종북단체 배후 세력에 있겠느냐며
현재까지는 김 씨의 개인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방북하는 과정에서 왕재산 간첩 사건 관련자들과 동행한 사실과 이적 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 김수남 대표 등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만남을 갖고 연락한 것은 이적 활동을 공모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왕재산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인사들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고 북한의 포섭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도 포섭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김 씨가 김수남 대표와 지난 1년 동안 7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사상을 공유하는 등 이적 활동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리포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며 김 씨를 격려하기 위해 면회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6년 메가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씨가 이적단체 인사들과 자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서는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사건이 검찰에 통치되고 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봤고 요거를 지금 이제 검찰은 살살 이제 키워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예. 자, 하여튼 봅시다. 또 나한테 음모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음모론 뭘 펼쳤는지 밝혀야 될 거야. 증거를 가져와. 법정에서 만나. 예. 자, 이거 말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만한 또 다른 뉴스가 있을까요? 예. 자, 그럼 뭐 오늘 방송은 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지금 5시니까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 예. 종박 언론들이 망치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예,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정확하게 주문을 했어요. 시민단체한테 나를 고발하라고 해라. 나를 고발해라. 그러면서 조사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야 된다. 내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한 인간 내가 고소할 거야. 내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얘기한 인간들 내가 다 고소할 거고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막 섞어서 기사 쓴 기자들에 대해서도 예, 이거 고소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기사를 쓰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미친놈들의 말을 왜 내 이름을 걸어서 보도를 해? 기사에 책임을 져야지. 자, 하여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위축돼서, 예, 제가 너무 위축돼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 좀 막 힘 빠져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먹고 위축돼가지고, 막 화가 나네? 예.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이번 싸움 예, 투쟁기금으로 삼고 열심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싸움 앞에서는 전 언제나 목숨을 겁니다. 이번 싸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위축되고 물러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겁니다. 저는 아직도 국정원 싸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과 우리 남편에게 악플을 달았던 국정원 내가 확 고소해버린 거 알죠? 예. 이번 싸움은 또 조선일보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아줌마의 힘으로 국정원이랑도 싸우고 조선일보랑도 싸우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최초 보도한 게 조선일보의 기자이기 때문에 그 기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TV 프로에 나와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인간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예. 자, 사실 이 국정원과 조선일보하고 싸워서
아줌마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길 수 없다면 포기하지 않는다.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지지 않는 법이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딱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는 겁니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문 기자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고 그 내용을 다른 언론사들이 받았었기 때문에 최초의 발언자로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예,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예,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내가 했다는 것처럼 섞어가지고 말이야 기사를 쓰고, 그거 징역 8개월감이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쓰면 징역 8개월감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대한민국 법원이. 자,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소송비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317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망치빈 방송 내일까지 정상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신체 정비를 위해서, 예, 제 몸의 재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고소사건, 제가 다음 주에는 변호사들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만 방송을 쉬고 23일에 시작할 거예요. 내일은 정상으로 하니까 돌아오세요. 예, 제 시간에 맞춰 오시고요. 오늘 이 방송 녹화해서 팟빵과 또 이 그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통행국님, 그리고 참사장님,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망치 부인의 이 터무니없이 힘든 대상을 상대로 한 싸움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응원은 생방송 사수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아우, 겁먹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